자, 앞에 이 표를 다시 보면 우리가 소득공제는 그러면 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이해했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 볼 이 세액공제는 이제 산출 세액에다가 세액공제를 빼주면서 총 결정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건 적건 간에 일정한 모든 금액으로 모든 전 국민이 똑같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근로소득이 어떠하다 아니면 자녀가 몇 명 있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액공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타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247쪽 중간 부분부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근로소득의 세액공제인데요. 일반적으로 130만 원을 기준으로 13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55% 정도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거를 초과하는 분에게는 조금 더 적은 세액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 시간에 과세, 비과세 구분하면서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과세, 비과세를 나눌 때 육아와 출산수당에 관련돼서 배웠을 때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조건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그러면 그거랑 중복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비과세 혜택과 중복이 되니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6세 미만 자녀는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적어놓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연금 계좌와 관련돼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맨 앞부분에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본인 계좌만 가능하다고 봤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의 지출금만 가능하다라는 거 또 초점을 맞춰서 본인 명의만 가능하다.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정치기 부분도 그랬죠. 본인 명의만 가능하다고 했었던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월세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월세는 매달 집주인에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아까울 수 없어요. 어쩔 수 전세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월세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뭐 한 달에 30만 원, 뭐 비싸면 서울에 막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총 급여액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주택 청약했던 거랑 똑같아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냈었던 월세액의 10%나 12%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을 쳐가지고 급여 기준이 한 5,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더 낮으면 12% 월세세액 공제를 해주고 더 높으면은 10% 정도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별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이 이제 교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특별세액 공제의 첫 번째가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부분에 보험료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보험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상업경제에서 배웠을 수도 있을 텐데 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돈 내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룰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보장성 보험은 이제 앞으로의 위험을 대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보험사에 내가 주는 거죠. 근데 돈을 주고 나중에 사고가 나던 안 나던
아니면은 내가 원하던 그 기간이 되던 안 되던 간에 내가 냈던 금액들을 보장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 사고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냈었던 보험료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단 거를 우리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환이 가능한 거를 내가 냈었던 보험금, 내가 보증금 받는 것처럼 돌려받는 것처럼 반환금을 보험료로 냈었던 금액들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액공제에서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고 저축성 보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보장성 보험료만 가능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뒷방송 케이블 보면 또 보험에 관련된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작은 글씨로 막 슉슉슉슉 지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어떤 것이 반환이 불가능하니 잘 알아두세요.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만료가 되면 원금과 이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보장인지 저축성인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저축성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태아보험도 있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세액공제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배울 때 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고려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도 따져봐야 되고 소득 요건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었던 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져야 되는지 계속 볼 테니까 이 부분을 한 번씩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아까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의료비는 아프니까 어차피 다 신경 써주지 말자. 다 세액공제 하실 수 있는 대로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기본 대상자들 따지지 않고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료비로 나간 것들은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면 이제 1년 동안 부양가족이나 본인들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해당이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임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부들도 있으니까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반영을 해주기로 의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세법이 개정됐으니까 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거를 조금 구분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잘 따라오시죠? 어디 나와 있냐면 248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안 가능한지 보도록 하면 이제 아까 여기 소득금액과 나이 제한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공제 한도는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경우 1인당 50만원 한도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별표 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경 쓴 친구들도 있죠. 선생님도 아직 눈이 많이 나빠서 하얀 소프트 렌즈 끼거든요. 근데 이 렌즈나 안경 구입을 한 경우 1년 중에서 그렇게 한 경우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경이 선생님은 눈이 정말 나빠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안경 한 번 맞추면 압축하고 막 태도 비싸고 알도 비싸고 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아마 콘택트 렌즈도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1인당 50만 원까지 한도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별표를 치라고 했냐면 이게 문제에서 만약에 안경값으로 70만 원을 썼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70만 원 썼구나 하고 바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 입력을 할 때 70만 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한도가 얼마다? 50만 원이니까 입력을 할 때 70만 원을 입력하면 안 되고 한도인 50만 원만 입력을 해야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꼭 모든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한도 금액에 맞춰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안경 구입하는데 30만 원이 들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입력해야 되는 창에는 뭐라고 입력할래요? 그쵸. 한도가 50만 원인데 50만 원 안 넘었으니까 30만 원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도 의료비로 포함이 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조건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우리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1인실 막 엄청 좋은 거 쓰면서 막 재벌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실제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조금 불분명하니까 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 중에서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한 명당 200만 원이 아니라 1회당 200만 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쌍둥이가 태어나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명당이 아니라 1회당이라고 했으니까 쌍둥이가 오늘 5월 13일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분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얼마다? 200만 원이다. 한 명에 두 명이 태어났으니까 1회당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여기 책에는 좀 안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써주세요. 장애인 보조구 같은 거, 장애인 보장구, 그러니까 뭐 보청기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시력 교정용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서클렌즈 이런 거 있잖아요. 하얀 거 그냥 투명한 거 그 시력 교정용은 괜찮은데 서클 렌즈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보장구, 뭐 이런 휠체어 아니면은 보조기구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다른 것들은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 불가능한 거랑 조금 구분을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거, 그거 지출한 것들은 안 되고요. 미용, 성형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한약 이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먹는 것들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의료기관이 아니라 특수교육원에서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같은 것들을 받은 거는 의료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는 거에 관련된 것들도 의료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주세요.